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이제 7월이 물러갑니다. 이번 주말까지죠. 아직 뜨거운 여름의 한가운데 있지만요. 이 여름도 한 절반쯤 지난 셈입니다. 자, 모두 지치지 마시고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주말부터 휴가에 들어가죠. 전 공무원 휴가도 독려했는데 자, 우리 국민들도 휴가를 지혜롭게 쓰면서 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 자, 특별히 이번 주말 코로나도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오랜만에 김건희 여사가 공식 행사에 등장했는데요. 이 해군 진수식 뉴스가 꽤 많이 쏟아졌습니다. 자, 진수선 또는 진수줄, 손도끼 금도끼로 4번 만에 잘랐다. 이 진수줄은 탯줄을 상징한다. 영국식 행사로 치러졌다. 또 이런 헤드라인도 있습니다. 두문불출 김건희, 문자파동 권성동, 울산에 모두 모였다. 자, 그런데요. 이 진수식의 주인공은 첨단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입니다. 충무공 이순신함, 채무선함 등등도 있고요. 또 역사적인 왕, 대왕으로 불렸던 인물의 이름을 딴 광개토 대왕함, 세종대왕함, 여기에 이어서 정조대왕함이 8,200톤급으로는 처음으로 SM-6 미사일을 탑재했고요. 우리 바다를 지키면서 이 탄도미사일의 해상 요격이 가능해진 그런 구축함이죠. 이 삼축체제의 핵심인 그런 자산입니다. 우리가 이런 핵심 뉴스를 좀 기억해야 되겠고요. 자, 민주당은 어제 컷오프를 통해서 당대표 후보를 3명으로 좁혔습니다. 자, 8월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이 됩니다. 뉴스들이 많은데요. 이 한미 금리 역전이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경제 상황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오늘 1부에서는요.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만나실 수 있고요. 자, 2부 10분 인터뷰, 중국의 문화공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금요 톱10 스포츠본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이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거 당부드려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지금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요,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시고 밖에 계셔야만 하는 분들은 수분을 자주 섭취하시고 그늘에서 적정하게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오늘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나왔는데, 박 기자님. 네. 무너졌어요? 네, 30% 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갤럽이 지난 26일부터 2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28%,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2%로 집계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직무 긍정평가 같은 경우는 6월 둘째 주 53%에서 한 달 넘게 하락해 왔는데, 사실 지난주에 이 32%에서 하락세가 멈춘 듯 했지만 이번 주 들어서 추가로 떨어졌다. 그래서 5월 10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30%대를 밑돌게 됐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부정평가는 이번 주에 62%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여권의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 지역과 이제 보수층에서도 윤 대통령 직무 평가에 대한 이 긍정 부정률 격차가 한 자릿수에 그친다, 이런 갤럽의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네. 왜 그러면 부정적으로 평가했느냐, 여기에 대한 무릎에 21%가 지적한 게 제일 큰 게 인사였어요. 네. 그다음 8%가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8%가 경제 민생을 살피지 않는다. 그 뒤로 독단적, 일방적 모습, 소통 미흡, 그리고 직무 태도나 경찰국 신설 문제들, 여당 내부 갈등과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문자 메시지 노출, 이런 것들이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이게 자세한 내용은 이제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매주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30% 초반대에서 조금 멈추면서 반등하는 분위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결국은 허물어지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지만 인사 문제가 제일 크다. 자, 임 작가님, 네. 이거 28%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갤럽의 정기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오래된 그 정기 여론조사이기도 하지만 전화 면접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인 편인 여론조사로 꼽힙니다. 그게 정치 성향이 아니고 여론의 반영의 이제 속도가 다소 이제 다른 여론조사들에 비해서는 이제 덜 즉각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갤럽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추세가 한번 생기면 그 되돌리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 국민 여론이 정부 여당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조금 더 명징하게 보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정평가의 요소들을 꼽을 때 이게 이제 주관식으로 평가를 해달라고 하거든요. 뭐 때문에 긍정평가하십니까? 부정평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지금 항목 하나하나가 이제 굉장히 좀 전방위에 걸쳐 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뭐 인사 문제는 원래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항상 꼽히는 얘기지만 경험 부족이라든지 자질 부족이라든지 뭐 무능함이라든지 혹은 이제 소통이 미흡하다, 독단적이다. 심지어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5%나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경찰국 신설 문제랑 권성동 직무대행의 이제 문자 메시지 노출까지 반영이 돼 있는 걸 보면 거의 전방위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라서 추세 반전을 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이제 대통령의 여름 휴가 이후에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 고심이 좀 깊어야 가능할 것 같은 어떤 분위기는 좀 읽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에서 이 이미지 구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이슈는 오히려 이유로 꼽은 비율이 높진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이제 문자 메시지 노출 여기 이제 3% 정도 반영이 됐고 아까 오프닝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한 달여 만에 또 행보를 했는데 어제 오늘 뉴스가 많습니다만 이것도 어제까지 조사하기 때문에 많이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대체로 보면은 뭐 무능력 이런 표현이라든가 태도 이런 거라든가 이 안에 다 그동안의 이슈들이 이제 뭉쳐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서 보면은 이렇게 구축된 이미지를 극복하는 데는 굉장히 더 힘든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 좀 걱정되는 대목인데 아마 다음 주 윤 대통령의 휴가가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국정 구상을 또 많이 해야 되겠죠. 자, 다음 이슈는 역시 코로나인데 어제 10만 명 넘었었고요. 오늘은 좀 떨어졌나요? 네, 그러니까 어제보다 3,064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85,320명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하루 확진자 수가 지난 27일 10만 명을 넘어서서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후 이틀 연속 8만 명대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엊그제 10만 명대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유행은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증가폭은 줄면서 확진자 수가 이 전주 대비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이 현상도 최근 좀 줄어든 모습인데요. 오늘 신규 확진자 이 통계를 보면 일주일 전 지난 22일에 1.2배, 2주일 전 지난 15일에 2.2배예요. 그러니까 이 배수로 늘어나는 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유행의 상황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숨은 감염자가 많을 것이다. 검사 안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고지고대로 8만 명대로 내려갔으니까 이제 뭐 증가세가 많이 꺾였겠구나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요. 더블링 2배가 되는 건데 저희 집은 주초에 이제 딸이 코로나 확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들이 확진이 됐어요. 저는 떨어져 있고 더블링이에요. 한 명이었는데 2명 됐으니까. 그리고 지금 같이 있는 아들 딸은 지금 확진 100%입니다. 가정이. 아유 걱정입니다. 지금 이제 걱정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는 이제 박정호 기자님도 잘 정리해 주셨지만 검사 수가 충분하냐는 이 문제입니다. 전문가들도 이제 계속해서 그거를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임시선별 진료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동네에서 막 가서 줄 서고 PCR 막 했죠. 그리고 이제 검사도 이제 무료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잡아내는 숫자 자체, 그러니까 확진자를 확진해내는 숫자 자체가 정확도가 훨씬 높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사 숫자 자체가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는 비율상으로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 감염이 더 많이 확산된 이후에 혹시 8월 초에 이제 휴가를 다녀온 이후에 폭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방역 당국에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인가요? 지금 휴가에 들어가기 전 윤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군요. 네, 이게
윤 대통령의 중대본 회의 주제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휴가를 앞두고 코로나19 재유행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과 의료 대응에 직접 점검에 나선 그런 모습입니다. 네. 모두 발언에서 뭐라고 했냐면 일상회복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위중증 또 사망 이걸 최소화하는 게 이번 정부의 이 방역 의료 대응 목표다. 네. 이 표적화된 정밀 방역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아울러 이 코로나19 대응 의사결정이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과학적 데이터와 근거에 기반한다는 원칙 아래 방역에 한 채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 대응해야 한다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전문가들의 입장을 들어서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이나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방역하겠다 꾸준히 내세워 왔는데 뭐 이 의사결정권자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뭐 지원이나 아니면은 국민들이 좀 검사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자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은 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 대목인데요. 지금 안철수 의원이 인수위에서 이제 코로나 대책위원장도 지냈고 이제 뭐 백경란 그 질병관리청장을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고 네. 하는데 거기서 자꾸 이제 강조하는 게 이제 전문가가 주도하는 방역. 그게 과학 방역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요약을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른 나라들 대부분에서 그런 시도를 안 하는 거는 아닌데 네네. 유럽이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결국 그 방식보다는 최종 결정을 정치인들, 그러니까 정무적인 어떤 판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질병관리청장은 우리 직제로 보면 차관급이거든요. 그런데 방역을 최종적으로 이제 시행하기 위해서는 인력 동원이라든지 예산 동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게 병상이 혹시 나중에 뭐 좀 이렇게 부족해지지 않을까, 혹은 그리고 이제 뭐 이 검사소를 늘리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둘 다 예산과 인력과 물려 있는 문제입니다. 행정명령을 강력하게 막 내려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든지 기재부 장관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동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차관급인 질병관리청장이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재해대책본부장을 국무총리로 해놓은 건데 너무 이제 정치인들의 모습이 안 보인다. 혹은 네. 국무총리의 모습이 안 보인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배경에 이런 사정이 있는 것이다. 같이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백경란 질병청장 지금 재유행 정점은 한 20만 명 그리고 시기는 그 예상보다 조기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예, 8월로 이제 닥쳐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자, 윤 대통령은 이런 뜻도 밝혔습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들을 중대본 회의에 직접 참석하도록 하고 또 지금 정기석 자문위원장인데 코로나19 대응본부장으로 임명하겠다. 네. 자, 이런 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 요청을 대통령이 했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정가 이슈로 넘어가 보죠. 요거 제가 오늘 좀 이거 뭐지 그랬는데 박 기자님. 네. 이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사퇴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어제부터 예. 여의도에서는 배 최고위원이 사퇴할 거다. 좀 비대위 체제로 가기 위한 수순이 어제 아니냐. 한입뉴스 때 얘기는 안 해주셨어요? 어제 오후에 어제 오후에 우리 끝나고 끝나고 그런 얘기가 좀 돌았는데 오후 1시 30분부터인가요? 아 그래요. 끝나자마자 네, 끝나자마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회의 끝난 다음에 배 최고위원이 그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 앞에 최고위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들어봤더니 아니 지금 뭐 80일 정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지나갔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지 못한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좀 책임지고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끊어내야 할 것을 제대로 끊어내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들어보면 물론 배 최고위원은 오늘 얘기한 것은 비대위 체제로 가기 위해서 사퇴한 거다. 뭐 이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피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준석 대표 체제 때부터 고민해왔던 거다. 지금 너무나 국민들의 여론도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책임진 모습을 보이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글쎄요. 이게 이 배 최고위원 사퇴 이후에 여당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도 입장을 냈어요.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을 보면 지금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보다 비대위 체제로 가자는 목소리가 이제 서서히 또 강하게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배현진 최고위원이 돌연 사퇴하면서 직접 뭐 비대위나 조기 전대를 주장한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뭔가 당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퇴를 하죠. 지도부의 그렇습니다. 일원인데. 네. 그럼 남아있는 최고위원들의 입장은 무엇이며 지금 당장 이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지금 사실은 이게 좀 한 대 맞은 느낌일 것 같은데 자,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준석 대표 때 배현진 최고위원이 굉장히 티격태격 강하게 그래서 그렇죠. 뭐 장면 어깨를 툭 치는 장면이라든가 화제가 많이 됐는데 지금 이제 권성동 직대 체제도 지금 뭔가 마땅치 않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 두 가지 요소가 이제 여기에는 잠재해 있는데 하나는 비대위의 해체 조건이 무엇이냐에 대한 해석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 해체. 그렇습니다. 네. 최고위를 해체하고 이제 비대위로 비대위로 전환하려면 넘어가는. 최고위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기능 상실 상태에 처해야 되는데 네네. 기능 상실 상태에 대한 해석이 다소 좀 엇갈린다는 측면. 왜냐하면 이제 김용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혼자 남더라도 그거는 비대위 기능이 완전 마비됐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데다가 또 한 측에는 뭐냐면 그렇다면 이제 윤핵관들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대치하고 있는 윤핵관들이라고 해서 모두 이 비대위를 해체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하고 부딪혔던 조수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비대위 최고위 해체에 대해서는 다소 좀 이제 보수적인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라서 그럼 누가 참여해서 비대위 기능 상실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네네. 이게 좀 이게 분명치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 최고위 구성 자체가 원래 이제 총원이 9명인데 뭐 김재원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바람에 지금 7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라면 9명에서 과반인 5명이 사라져야 이게 기능 상실이냐? 네네. 아니면 현재 정원인 7명에서 4명이 사라져야 기능 상실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이제 해석이 엇갈릴 수가 있고 네. 최고위가 기능 상실을 하더라도 대표가 여전히 거리 상태가 아니고 대표직이 이제 직무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임시적인 사고죠. 그렇습니다. 사고 상태이기 때문에 뭐 원칙적으로 따지면 당대표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최고위원을 임명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해석들이 엇갈리고 있는 거라 물론 배현진 최고위원이 신호탄을 쏘긴 했지만 네. 그 이후의 진행 상황은 당내 분위기를 좀 봐야 이게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지금 뭐 6개월이라는 한시적인 기간이긴 하지만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터질지 경찰 수사에 따라서 새로운 또 유불리의 내용이 나올지 지켜보겠다 이런 이제 시선들이 있는데 지금 권성동 이제 직무대행이 적어도 6개월은 이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 그랬었는데 그럼 권성동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지금 내부에서 좀 불신감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네, 뭐 중진 의원들도 그렇고 뭐 초선 의원들도 비례 얘기했지만 점점 당내 여론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권성동 대행 체제로 이제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사과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결국 이 권성동 대행이 되는 상황. 왜냐하면은 이게 우모 행정가 행정요원 그 일도 그렇고 이번에 또 이제 문자 노출 사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번에 이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해 가지고 야당과 합의했다가 이걸 깨버리는 상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노출시키는 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안철수 의원과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도 안철수 의원도 오늘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물론 뭐 재신임 절차가 있다는 걸 상정하고 그런 질문을 받은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재신임이 안 되면 조기 전당대회로 가야 된다. 다른 방법은 없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안철수 의원은 그동안 조기 전당대회에 약간 선긋기 했다. 그렇습니다. 지금 권성동 이 직대를 좀 지원하는 입장이다 그랬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이제 문자 노출에 있어서도 뭐 그건 안 좋은 실수다라고 지적하는 모습도 보였고 이 권댕의 이런 여러 가지 이 활동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보면 정말 너무나 민생이 어렵고 힘든데 이렇게 가면 되겠느냐. 비상한 시기엔 비상한 조치를 취해 살아남을 수 있다. 지도 책임을 진 사람에게 선당후사, 성공후사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다라고 또 치고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당정 문제 계속 이어지던 상황인데 이슈들이 더 있습니다. 지금 12시 40분 향해 가고 있거든요. 점심시간, 금요일 점심시간에 교통 상황 알아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자, 교통정보센터에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날이 갈수록 찜통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5도입니다. 태풍에서 유입되는 뜨거운 공기로 체감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올연질환이 우려되는 만큼 더위로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변북로 구리 방향으로 가양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는 아침부터 시작된 정체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35분 정도 예상되고요.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향으로 월릉분기점에서 묵동 나들목까지도 천천히 갑니다. 내부순환도로는 성수분기점 방향인데요. 성산램프에서 정릉터널 입구까지 밀리고요. 현재 고속도로 상황도 혼잡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대형 화물차 사고가 있었는데요. 현재 2, 3차로를 막고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동 나들목부터 여파로 밀리고요. 이 정체는 황간 나들목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부산 방향으로 치악 2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지금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게 흐르고 있다. 배현진 최고위원의 사퇴, 이제 안철수 의원 발언, 김기현 전 원내대표 발언했는데, 자, 이준석 대표도 지금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자맹 기간이 워낙 또 길었었고 계속 이제 직무 정지 이후 자맹 중인 거죠. 그렇습니다. 주로는 그리고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방식의 이제 간접적인 행보를 보였었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문자 메시지 파동 이후에는 아주 본격적으로 당내 비판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네네. 그 과정에서 윤핵관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과의 언쟁도 있었고 이제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거는 한번 반전의 계기로 삼아볼 만하다라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흔들어 봤는데 흔들리기 시작하면 계속 더 흔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성동 체제의 운명이라는 게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정치적 발언을 최대한 좀 자제해 왔던 이준석 대표가 집중 포격을 시작을 했고 그 뒤에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고 그렇다면 모양새로 봤을 때는 권성동 체제가 굉장히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조기 전대를 안철수 의원이 언급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준석 대표만 하더라도 물론 지금은 직무정지가 돼 있지만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대표였다면 이렇게 쉽게 흔들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권성동 체제라는 것은 당 내에서 말하자면 대주주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제 승인을 받은 체제거든요. 근데 대주주들이 이거 아닌 것 같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잡아줄 수 있는 사실은 유일한 주체가 대통령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어제는 공군 1호기를 타고 가면서 진수식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격려했다. 며칠 고생하셨죠? 이렇게 며칠 고생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얘기를 두고 언론에서는 이거 재신임이다. 이런 해석이 1차적으로 많이 나왔는데 대통령이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가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성동 체제에 대한 재신임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오늘 나오는 양상을 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라는 거죠. 일단 배현진 최고위원이 그동안 이제 소위 친윤계하고의 밀착도로 봤을 때 저게 단독 행동이겠느냐 이런 해석이 하나 있고요. 어제 저녁에 나왔었던 이제 TV조선의 보도 중에는 정무수석이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 비대위 체제로 이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제안을 여당 쪽에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다가 이거는 그래요? 그 뒤에는 이제 호석 보도가 따라붙지는 않아가지고 특정 매체의 보도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여부는 조금 더 팩트 체크는 필요합니다. 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권성동 체제의 가장 단단한 버팀목이었던 대통령실이 생각보다 단단하게 받쳐주지 않는 것 같다라는 양상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말을 지내면 김기현 의원이라든지 안철수 의원의 행보에 따라서 다음 주에 다른 이 분위기가 될 수도 있다. 이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면 달이 바뀝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8월이 시작인데요. 주말 사이에 어떤 격변이 집권 여당 내에 있을지 지켜보고, 자, 한편 지금 다수당이고 원내 다수당이고 지금 제1야당인 민주당은 어제 컷오프가 있었어요. 그동안 예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자, 맞췄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당대표 후보 3명, 최고위원 후보 8명으로 추려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네, 당대표 후보 3명은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세 후보가 올라갔는데요. 좀 맞췄습니다, 한 명.
이재명 후보.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네네. 축하드립니다. 맞췄습니다. 전 국민의 95%쯤 맞췄어요. 네. 그래서 이 3명 후보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친명계 아니면 반 이재명계 이렇게 나눠서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친명 4명 또 이 반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계가 아닌 이 후보 4명, 비명, 반명. 비명이 하기 좀 그래서 네네네. 비이재명 개가 이렇게 올라가는 4명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4대4. 4대4가 된 팽팽하네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누가 정말 5명 안에 들어갈지 이게 좀 궁금한 상황이 됐고, 당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많은 예측을 했지만은 아마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다 맞추기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아, 어려워요. 이게 쉽지 않았는데. 의외로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 이재명, 박용진까지는 많이 맞췄었는데 그 뒤에 이 지금 보면은 기호 순대로 보면은 1번 이재명, 2번 박용진, 3번 강훈식 후보가 됐는데 이 3번 기호 3번 자리에 누가 올 거냐 이게 나왔는데, 아무래도 강훈식 의원이 97그룹, 97세대로서 4명의 후보들 가운데 많이 또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지역에 있는 네네. 충청권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 이 중앙 의원들의 좀 표를 많이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데 이제 시사본부의 많은 패널들이 네. 한입뉴스도 그렇거니와 오창석 평론가가 오늘은 없는데 주로 이 양강 양박 중에 박용진 의원은 여론조사가 높을 것이다. 맞습니다. 아마 좀 이재명계와는 다른 결로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강을 꼽는다면 강병원 후보를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네. 근데 강병원 의원이 떨어지고 지금 의외로 강훈식 의원이 양강 중에 한 명으로 올라왔는데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떤 현상일까요? 민주당 어떤 내부의 구성이나 분위기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변화가 시작된 것 같다라고 네네.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대로 강병원 의원은 꼽았던 배경 중에 하나는 일단 소위 말하는 운동권 출신들. 그래서 86그룹에서 강병원 의원을 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직표를 바탕으로 하면 중앙위에서 이제 상당히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의외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강훈식 의원이 오히려 더 이제 강세를 보였다. 네네.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당 내에서도 86그룹의 퇴조를 하나의 축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마찬가지로 소위 말하는 친이낙연계라고 꼽혔던 서른 의원의 퇴조입니다. 서른 의원도 이제 컷오프를 당했는데, 그러니까 호남을 중심으로 한 친이낙연계 내지는 범친문계에서는 어쨌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항마로 서른 의원을 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는데 결국 그것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당 내의 어떤 주류적인 분위기가 뭔가 좀 바뀌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동안 당의 주류를 형성했던 그 분위기 말고 그 사람들 말고 새로운 사람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을 했다면 지금의 이 3명의 컷오프가 그림이 설명이 됩니다. 이재명 후보도 핵심 비주류 출신이고요. 박용진 의원 말할 것도 없고요. 다른 민노당 출신 인사고, 네네. 강훈식 의원도 다른 서른 의원이나 강병원 의원에 비하면 운동권 주류는 아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손학규계로 처음에 분류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비주류들을 밀어올린 게 민주당 내부의 어떤 분위기의 변화가 아닌가, 네. 그렇게 좀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지켜보죠. 지금 이제 박용진 후보, 강훈식 후보 모두 다 단일화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어대명 구도를 깨보겠다. 좀 이제 격차 네. 있는 2, 3위 후보들의 단일화가 이루어질지 하고 최고위원도 좀 흥미진진해지는 것 같아요. 친명계 4명. 네. 그리고 이제 비이재명계 4명. 자, 앞으로 이제 한 달, 약 한 달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죠. 자, 어제 짧게 전해드렸는데 오랜만에 북한발 뉴스가 하나 있었죠. 김정은 북한의 국무위원장이 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서 굉장히 거센 발언을, 이 북한은 전승절이라고 주장을 하죠. 네. 우리는 이 정전협정 기념일에 그러한 메시지를 내놨는데 국가안보실에서 여기에 대한 또 입장을 밝힌 게 있네요. 네, 어제 강인선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뭐라고 했냐면, 이 김정은 위원장이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계기 연설을 통해서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에 대해 위협적인 발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네. 이어서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거다. 또 정부는 일관되게 밝혀온 것처럼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또 평화 정착을 위해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한 거친 언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통령 대변인실의 이 얘기는 예상했던 반대. 네. 앞으로 정말 그러면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의 길, 이거는 북한이 무조건 양손 들고 항복한다고 만들어질 수 있는 그 길도 아니고 한국과 이제 미국의 태도도 중요한 거, 아니면 한반도 주변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그런 입장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대화 분위기, 또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역할, 주도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냐. 이것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요. 북한은 거세게 얘기했죠. 전멸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는데, 자, 미국 국무부는 또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떤 군사적 충돌에도 준비되어 있다고 위협한 데 대해서 이 북한이 같은 메시지를 되돌려 받아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것도 굉장히 반사 이건데 이 미 국무부의 강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센 발언이 나오면 그동안은 김여정 부부장이 주로 이제 배드캅, 네. 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말리는 굿캅 이런 역할이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단일 유일 지도체제이기 때문에 언급하면 실행한다는 거죠. 북한의 그렇죠. 이제 행동은. 그럼 이 7차 핵실험에 대한 예고 아니냐, 명분 쌓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서 조금 아슬아슬하게 이제 8월을 지켜봐야 되는 게, 지금 또 한미연합훈련도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기동훈련이 있는 거죠. 네, 이제 훈련이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이 도어 스티핑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기자들도 물어봤었지만 북한의 7차 핵실험 이 문제 7월 말에 있을 수 있다는데 지금은 사실상 가능성은 없어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가능성은 계속 살아있는 거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거고, 그 전에 좀 선제적으로 조치나 선제 타격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실에 했었지만, 선제적인 조치나 그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런 이런 차원의 대응도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말로 계속 수위가 높아지다 보면 또 뭔가 이제 일이 터지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해서 보고, 어쨌든 한미 당국이 잘 대응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게 획기적인 전환, 남북관계 개선, 이걸 기대하기는 어렵고,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안보 관리가 잘 되기만이라도 이 여름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국회에서는 민생특위가 만들어진 보람이 좀 있다, 그런 뉴스가 오늘 속보로 하나 나왔는데요. 유류세 탄력세율 워낙 고물가다 보니까 지금 37%까지 법정 인하는 했는데 네. 높아지게 됐네요. 이걸 이제 50%까지 유류세를 인하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국회 내에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네. 여기서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비과세 한도를 지금까지 이제 10만 원에서 20만 원대로 확대하는 그 근로자 식대 적용, 이런 방안들까지 이제 묶어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민생에 부담을 주고 있는 물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시작을 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정치권이 국민들 걱정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국회 또 정부 역할을 좀 해서 민생, 국민들의 경제 부담을 완화시켜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금요일 한입뉴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박정호 기자, 임경민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019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여름 휴가철의 절정이 시작되는 주말이네요. 코로나 때문에 올해 휴가도 포기했지만, 휴가 포기하시면 안 되는데 노래로나마 휴가 기분 느끼고 싶어서 저도 너무 좋아하는 여름 노래 듀스의 여름한 해설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언제나 꿈꿔온 순간이 여기 지금 내게 시작되고 있어. 그렇게 너를 사랑했던 내 마음을 넌 받아주었어. 내 기분만큼 밝은 태양과 시원한 바람들이 내게 다가와. 나는 이렇게 행복을 느껴. 하늘은 우릴 향해 열려 있어.
시간 속에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난 좋아. 행복한 미소의 네 얼굴 나 더 이상 무얼 바라겠니. 저 파란 하늘 아래서 너와 난 여기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로 2개 중에서 맞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먼저 괴발, 세발 글씨와 개발, 세발 글씨 중에서 맞는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이 경우에는 개발, 세발 글씨가 맞습니다. 개발, 세발은 개의 발과 새의 발이라는 뜻으로 글씨를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써놓은 모양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괴발, 세발이 있는데요. 여기서 괴발은 고양이의 발을 뜻합니다. 보기에 나왔던 괴발, 세발은 잘못된 것이고요. 괴발, 개발이 맞는 표현입니다. 또 오두방정을 떨다와 오도방정을 떨다 가운데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때는 오두방정을 떨다가 맞습니다. 오두방정은 몹시 방정맞은 행동을 뜻하는데 모음 조화와 연결해서 오도방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두방정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어기대는 태도와 어깃대는 태도 중에서 맞는 표현은 시옷 받침이 없는 어기대는 태도입니다. 어기대다는 순순히 따르지 아니하고 못마땅한 말이나 행동으로 뻗대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짐짓 어기대는 행동을 뜻하는 어깃장이란 표현도 동사 어기대다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역사, 예조판서 그다음에 좌천성을 지낸 유군이라는 분, 이분이 경제, 달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귀해졌습니다. 음악까지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 알사탕.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당신을 기다립니다. 놓치지 마요. KBS 58분 날씨.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체감온도 35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찜통더위에 밤에 열대야도 지속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도 폭염경보입니다. 중부지방 폭염특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대전, 전주가 무려 35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 31, 대구 34도 등 28도에서 3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으로 소나기가 5에서 2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소나기 내릴 때 천둥, 번개, 돌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제주에는 태풍 송다의 영향이 시작됩니다. 이어 남해안과 모레는 남부지방순으로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제주에 집중호우 예상되고 비바람이 거세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 먼바다 물결이 높아져 내일은 제주 전해상, 서해남부, 남해상의 물결이 최대 4m까지 일겠고요. 특히 내일 오후부터 제주 먼바다 쪽은 최대 7m까지 파도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열거해드린 해역 태풍특보가 내려질 걸로 예상되는 위험 영역이라는 거 미리 인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주는 내일 오전부터, 남해안은 내일 밤부터 비가 시작되는데 제주는 양일간 50에서 150, 산지 쪽 많은 곳 300mm 이상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4.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는 최근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코로나19 재유행 정점에서의 하루 확진자가 최대 20만 명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현재 유행 예측 범위 내에서 전개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없이 준비된 방역, 의료 역량으로 대응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를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개별 소비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특위는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을 처리하면서 이를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금리가 4.23%를 기록하면서 8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4.04%로 한 달 새 0.14%포인트 올라 9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주담대 금리가 4%대를 돌파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중국은 우리의 한복, 김치, 심지어 이순신 장군 모두 자신들의 역사이고 문화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피땀 흘려 제작한 이 K 컨텐츠 역시 불법으로 유통하고 재가공하기도 하고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등 또 이 막대한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문제는 좀 제대로 알리고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중국의 역사 왜곡과 이 K 컨텐츠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좀 해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의 박기태 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단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방크라는 이름 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익숙한데요. 많은 분들이 친숙하시긴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는 어떤 단체인가 좀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2000년도 초반에요. 그 월드컵이 열리는 해에 대해서 전 세계에 알리면서 우리 한국 홍보 단체인데요. 그 중국이 고구려 발해 역사를 왜곡하고 일본의 독도를 전 세계에 다케시 홍보하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항의가 있어서 이제 방크에서 민간 차원에서 민간 한국 홍보 대사를 양성해서요. 전 세계인들한테 한국 홍보한 단체입니다. 네, 민간 외교 사절단, 특히 이제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대응을 많이 해오셨죠. 자, 네, 아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게 월드컵 얘기를 하시니까 2002년 한일 월드컵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20년 됐습니다. 예, 이 일의 시작, 촉발됐을 때 어떻게 네. 창립이 된 겁니까? 아, 그때 우리가 일본과 공동 개최하는데요. 네. 해외 외신과 해외 웹사이트에서 코리아 재팬 월드컵이 아니라 재팬 코리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월드컵 열린 한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이제 그 일본만 홍보가 되어서 예. 저희 민간 차원에서 이제 마치 붉은 악마가 그 축구 응원했듯이 네. 그 사이버상에서 전 세계인들한테 대한민국을 홍보해보자.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모였는데요. 그냥 자발적 단체이지만 외교관 못지않게 활동할 수 있기 위해서요. 제가 사이버 외교관이라고 그 양성원에서 20만 사이버 외교관이 100만 명 외국인들한테 우리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홍보하는 단체로 발전했습니다. 네, 20만 사이버 외교 사절단
홍보대사들이 있습니다. 한일 월드컵 때 시작이 됐고요. 정말 이제 큰일을 하셨는데 뭐 그때 그래서 그 결과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 우리가 4강을 했던 기억이 네, 또 납니다. 네, 자, 네. 최근에요. 이 글로벌 IT 기업 애플이 백두산 천지 전체를 중국 영토로 표기를 했다가 오류다 이런 지적을 받고 이제 표기를 시정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네. 여기도 반크의 노력이 숨어 있었다고요? 네,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전 세계인들은 해외 교과서도 보지만 이런 구글과 애플 통해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네네. 수십억 명이 사용하는 애플을 아실 거예요.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에 지도를 클릭하면 여기서 백두산 영토가 보이는데요. 네. 거기 백두산 부분에서 천지가 그 원래는 반대 50대 50으로 이제 그 북한과 중국이 나누어져야 되는데 국경이 가르고 있죠. 예, 100% 중국 영토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 문제를 방치하면 좀 큰 문제 될 것 같아서 애플 측에 한 15일 동안 적극적으로 항의를 했고요. 마침내 최근에 캠페인 시작한 지 한 10일 만에 네. 애플 측에서 백두산 천지 부분을 시정했습니다. 대단하구나. 이렇게 여론전을 펼쳐야 네네. 글로벌 대기업이 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을 해준다. 네, 자, 맞습니다. 이번 시정 성과에 만족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향후에 또 어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중국이 참 좀 무서운 게요. 네. 우리는 좀 이렇게 역사고에 대해서 뭐 좀 그때 그 순간만 좀 항의하고 또 불이 사라지면 사라지는데 중국 끊임없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알다시피 중국이 지금 그 백두산을 칭바이산으로 왜곡해서요. 그 전 세계에 이제 중국이 백두산을 개발하면서 일방적으로 외신에 홍보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방금 애플 시작하니까 그 해외 네티즌들 중에 각 나라 지도를 보면서 그 지도에서도 천지가 중국 거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만리장성 아실 거예요. 네. 원래 만리장성이 원래는 중국 한반도 밖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한반도 평양까지 확대시켜서 거기 있었던 고구려와 바리섬까지 이 중국성으로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중국이 자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만리장성을 손해가지고 우리 고구려나 바다 역사를 빼앗고 있는 것이 큰 문제 있습니다. 야,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아마 청취자분들을 포함해서 저도 그렇고 네. 한국인인 우리도 모르고 있었던 역사 왜곡이 굉장히 다양하게 깊숙이 침투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네. 번쩍 듭니다. 정신이 번쩍 나는데요.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죠. 자, 최근 중국의 역사 왜곡, 이 중국의 한 게임 회사가 이순신 장군을 중국인으로 소개하기도 했고 또 한복이나 김치도 중국의 것이다. 또 한국의 아리랑, 농악, 중국 문화의 일부다. 이런 주장을 이제 했는데 자, 이렇게 한국 문화를 중국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행태 이걸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솔직히 나라별로 자국의 문화를 세계에 홍보하는 홍보원들이 있습니다. 네. 그 자국의 문화를 홍보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요. 중국은 자국의 문화 홍보하는 걸 넘어서 이웃 나라 문화를 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외국의 젊은이들은 뭐 해외 교과서도 보지만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게임이라든지 무슨 유튜버라든지 지금 뭐 구글 사이트라든지 각 나라에서 지금 전 세계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이런 매체에 일방적으로 이제 이순신 장군 같은 부분도 중국이나 왜곡하는 것도 있고요. 또 게임에서 뭐 우리 한복 같은 부분도 중국이 어떤 한풀하고 왜곡하고 있다라든지라고 해서 지금 전 세계 젊은이들한테 가장 친근한 매체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우리나라 문화를 빼앗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요. 우리 이거에 대해서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한국인들도 이거에 대응해서 홍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중국이 워낙 이제 큰 나라다 보니까 네. 소수인종, 소수민족 다문화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국이 이제 우리 문화를 자신들의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조선족이 이용되고 있다. 어떻게 이용하는 겁니까? 우리 한국도 전 세계 200개 나라에 그 750만 동포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해외에 750만 동포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말하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중국도 소수민족인 조선족이 있는데 그 소수민족을 통해서 소수민족 조선족이 사용하고 있는 그 문화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이제 한국 문화를 다 중국 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이 문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선족의 정의가 필요한데요. 조선족은 일방적으로 이제 갑자기 그 뒤늦게 세워진 명칭이거든요. 네네. 1950년도에 중국이 소수민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명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또 문제는 소수민족의 조선족도 1800년 중후반 지역에 중국 지방 이주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200년 역사의 조선족 자체가 우리 5천 역사 전체를
뺏어간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허.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이제 조선족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조선족이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민족이 이주한 거로 아까 200년밖에 안 되고 조선족 이름 자체도 그 최근에 만들어진 걸 홍보를 해서 중국이 이렇게 조선족이라는 소설 속여가지고 전 한국 역사 뺏어간다는 식으로 해서 홍보하는 네네. 거 방법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느 나라나 이주민도 있고 또 귀화한 사람들도 있고 다문화의 맞습니다. 이제 속성들이 다 있는 건데, 네. 자 우리나라의 그 민족이 뭐 이제 일부 귀화하고 살고 있다. 그 나라 역사 전체가 우리 거다. 이런 네. 주장하는 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 참 이게 신기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선족을 이용한 이 중국의 행태를 막으려면 이 조선족의 정의, 지금 말씀해 주신 또렷한 정의를 좀 전 세계에 알리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해야 문제는 되겠습니까? 중국이 워낙 많습니다. 인구가. 그렇죠. 중국이 15억 중국 인구도 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이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홍보하잖아요. 이러면서 우리가 홍보하는 메시지는 홍보가 되지 않고 중국 교육하는 게 홍보되고 있으니까 저희 방크에서도 전 세계인들로 하여금 이 조선족의 정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캠페인 사이트를 만들었고요. 네네. 또 외국인들로 하여금 각 나라 어떤 소중한 문화 부분을 일방적으로 빼앗는 부분이 중국이 한국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중국이 뭐 몽골이라든지 다양한 중국 이웃나라 같은 부분도 심지어 징기스칸도 중국인이라고 막 홍보하고 있거든요. 아, 네네. 이렇게 중국이 우리 한국처럼 이웃나라 역사나 인물 뺏어가는 걸 강조를 해서 전 세계적 연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문화적인 부분뿐 아니죠. 이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 참 다양하게 듣고 화가 난 게 꽤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만리장성이 평양까지 이어져 있다. 이 황당한 주장 저는 참 난감한데, 중국이 이렇게 역사 왜곡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배경, 그게 뭘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와 발해 역사는 그 중국이 한국 역사를 훔쳐가는 거라고 해서 우리 한국이 견제를 받지만 이 중국의 만리장성은 중국의 역사라서 우리가 어떤 말 할 수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그 만리장성 통해가지고 역으로 고구려를 뺏어놓고 있는 건데요. 네네. 중국 또한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그 만리장성을 등재하면서 이때마다도 길이를 6,000km 했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30년 지났는데 이제 만리장성 키가 6,000km에서 2만까지 늘린 거예요. 이러면서 네. 이제 평양까지 들어오면서 심지어 이제 우리 한반도 내의 고구려성인 박작성까지도 네. 중국의 만리장성이라고 둔갑을 시켜서 예. 이렇게 우리가 방심한 사이에 전부 다 뺏어가는 상황인데 전 이 부분이 우리나라 이제 북한 유사시 시에 네. 이 중국이 북한의 과거 이제 중국 역사라고 위장을 해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미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노림수 아닌 거라고 한다고 있습니다. 네, 참 이 고대와 중세 성벽이 현대에 들어와서 30년 동안 잘한다는 얘기는 듣다 처음 듣네요. 네, 생물입니다, 생물. 생물이다. 6,000km짜리가 2만 km로 늘었다. 네, 맞습니다. 중국 예. 스스로가 한 약속을 또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자, 우리는 이거 심각한 역사 왜곡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해외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게 뭐가 진실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네. 이 중국의 주장을 그냥 반영하기도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문제겠죠? 대표적으로 아마 며칠 전이죠. 네. 태국의 국립박물관에서요. 우리 8만 정경이 중국어라고 전시한 거예요. 아이고. 이게 민간이 아니라 네. 더 최근에 태국 국립박물관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중국이 또는 이제 일방적으로 해외 홍보한 자료를 보면서 외국인들이 필터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심지어 저희가 미국 갔을 때요. 미국의 유명한 게티 뮤지엄이라든지 각 나라 박물관에 중국 정부나 중국 기업이 스폰서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한국 역사를 욕한 내용이 실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이제 돈을 부릅뜨고요. 전 세계 이제 일본과 중국 역사에 대해서 온 이제 한국이 하나가 되어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또 정신이 번쩍 듭니다. 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역사 문제 외에도 이제 현재 문제도 있는데, 우리가 문화 콘텐츠 강국이 됐어요. 최근 보면은 중국 내에서도 이 우영우 신드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죠. 또 오징어 게임, 지옥, 이건 이제 넷플릭스에서 1위 했던 드라마들. 또 지금 우리 학교는 이런 인기 콘텐츠의 불법 유통도 문제인데, 이게 불법 다운로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돈을 받고 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데요. 워낙 이게 빠르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인기가 끌면은 바로 중국 내에서 공장에서 오징어 게임 콘텐츠를나 제품을 생산을 해서 전 세계 팔아먹고 다시 또 없애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치
법적으로 준비하려는 그 찰나가 되면 다 사라지는 거죠. 네네네. 저는 그래서 단편적으로 불법 유통을 막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중국의 어떤 이 불법 유통 행위를 전 세계에 낱낱이 이제 홍보하거나 고발하는 걸 만들어서 중국 이런 활동이 중국 경제 활동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짝퉁이라든지 가짜라든지 알려지면 사람들이 중국 브랜드에 신뢰하지 않지 않겠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껌껌들 대응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중국의 불법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전 세계 홍보할 수 있는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체계적으로 캠페인해야 한다. 네. 자, 젊은 층을 중심으로 보니까 저도 좀 낯선 표현이었는데 중국이 중국했다. 이런 반응, 이 반중 감정이 확산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네. 우리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이 반중 정서는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반중 정서의 원인은 중국 측에서 한 거에 대목이고요. 네네. 보통 그 나라 어떤 역사나 문화를 자부심을 느껴서 홍보하는 건 자유스러운데 문제는 중국 정부가 이웃나라 역사를 빼앗는 것에 대해서 주장한다는 이야기예요. 네네. 우리 김치 문제도 중국이 민간 차원에서 김치가 중국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이 중국 정부 고선단 상하에 정법위원회라는 정부기관에서 중국인들의 역사 왜곡을 옹호했거든요. 네.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그 이웃나라 역사를 빼앗은 것에 대해서 젊은이 활동을 칭찬해버리면 중국 젊은이들이 잘못된 시도가 얻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중국이 전 세계 전파공정이라고 네. 중국의 역사 문화를 전 세계 홍보하는 걸 적극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이웃나라 역사를 빼앗는 행위까지도 중국 정부가 눈 감아주니까 또는 오히려 지지해주니까 중국이 전 세계에 자랑스럽게 것 같고요. 우리 이런 문제가 동일하게 이제 중국과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요. 중국이 우리나라 역사를 빼앗는 것에 대해서 껌껌들을 분다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 역사 문화를 적극적으로 중국 이상으로 홍보하는 것이 건강하게 이 문제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KBS 라디오 연결되신 김에 우리 정부와 국민들에게도 한 말씀을 주신다면요. 네, 우리는 항상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웃나라의 어떤 역사나 영토라든지 문화 침해였습니다. 근데 중국 외교관은 7,000명이고 한국 외교관은 2,000명이고 일본 외교관은 5,000명입니다. 우리가 예산과 어떤 외교 숫자로 한 게 있거든요. 정말 좋은 게 지금 뭐냐면 전 세계 한류 팬이 1억 5천만 명이에요. 이 해외 1억 5천만 한류 팬들을 우리 한국 홍보 대사로 변화시켜서 네네. 우리가 전 세계적 연대를 통해서 이 중국 역사 왜곡을 시정하는 것이 궁극적인 대안입니다. 그래요. 자, 세계적인 흐름에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청취자 K1236님 외에 여러분들이 방크 대단합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너무 열심히 해주고 계시네요. 파이팅입니다. 응원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 민간 외교 사절단 반크의 박기태 단장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가장 화제가 됐던 뉴스 1위를 인물과 말, 장면으로 만나보는 시간이죠. 시사 랭킹쇼 금요 톱10입니다. 자,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님 오늘도 나오셨고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사본부에서는 처음 모시는 장윤선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3년 전까지는 뭐 거의 매일 뵀는데. 그러니까요. 예, 너무 반가워요. 네, 중국을 다녀오셨어요. 네, 그 사이에 중국에 3년, 북경에서 3년 살다가 올해 들어왔습니다. 중국에서 또 우리나라 이제 이게 민간 외교 사절로 가셨다 했더니 코로나 기간이라 봉쇄돼 계시다가. 네, 봉쇄. 아, 살벌한 기간 살다 왔습니다. 네, 귀국하셨습니다. 네. 자, 이게 장 기자님, 우리 제작진한테 네. 최영일 선배 팬이에요. 네. 그러셨는데. 맞아요. 네, 언론의 이 구력은 네. 장 기자님이 저보다 선배십니다. 아닙니다. 네. 저는 사실 이 프로그램 애청자예요. 근데 유일하게 금요일만 제가 못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금요일은 제가 이제 일정이 막
많아가지고 네네네. 그냥 지하철 타고 다니기 때문에 평소에 제가 차를 타고 가지고 다닐 때는 네네네. 이 프로그램 꼭 듣고 제가 중간에 저도 텔레그램 쓰거든요. 이거 어떡해요? 대통령처럼 그래서 막 보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응원 카 메시지. 오디오로만 라디오 듣는 분은 올드 세대고요. 어머. 신세대는 지하철에서 어머. 다 이어폰의 앱으로 죄송합니다. 애청 프로를 듣고 있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뭐 할 수 없죠. 뭐 네. 옛날 세대니까. 네. 아유. 자, 시사 랭킹쇼 금요 톱10 장인선 기자님 처음 모시고 바로 시작해 보죠. 이번 주 말 분야 공동 1위 두 분이 뭐 이견이 없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이른바 이 내부 총질 문자 파문인데 인서트로 한번 저희 육성으로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당무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저희 부주의로 인해서 유출 공개되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원 및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정치적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은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당대표를 싫어하셨다는 소문이 원치 않는 방식과 타이밍에 방증된 것 같아서 정말 유감스럽고요. 이준석 같은 아리들한테 정상배 소리들만큼 허접하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늘 당내를 향해 동료를 향해서 모함하고 총질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때 총질한 게 사실이잖아요. 자,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얘기로 끝났고요. 여러 인물의 이제 목소리를 모은 겁니다.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권성동 직무대행, 국민의힘 직무대행, 또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라디오 인터뷰 포함해서 쭉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뭐 간단하죠. 내부 총질이죠. 이제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이 문자가 알려져서 유출되면서 파문인데 최주봉 교수님 그래도 말말말 꼽으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이건 국민 누구가 봐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처음 지금 인서트 열었던 게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당무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는 것 적절하지 않다. 네. 그리고 윤석 대표가 처음에 징계받았을 때 뭐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지 네, 않습니까? 당무는 안타깝다. 근데 속으로는 시원했던 거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부 총리라던 사람이 이제 어쨌든 좀 사라지니까 당이 잘 돌아간다. 이런 문자를 어떻게 보내실 수 있는지 아무리 사적인 문자를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대통령의 속마음과 겉이 너무 다른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면할 수 없고 이게 또 공개가 되면서 어쨌든 이제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에 대해 신뢰감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적인 대화를 하더라도 어쨌든 다른 인물에 그것도 당 대표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저는 그 해명도 그래요. 이게 뭐 프라이버시라고 얘기하면서 권성동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대화를 나누는 주체가 대통령과 여당의 원내대표 그리고 대표 권한대행이에요. 그 두 분이 프라이버시인가요? 그리고 내용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그 두 분이 어디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세요. 어디 식당 좋았습니다. 이러면 그 문제가 없어요. 내용은요. 지금 징계받고 6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된 대표에 대한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사적인 대화입니까? 아하. 그런 내용들이 공개된 것은 국민들한테 상당히 큰 실망이고 대통령이나 권성동 원내대표나 두 분 다 부재한 것도 논란이고 그래서 뭐 이견 없이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제 일파만파 며칠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자, 어제 울산에서 해군 진수식이 있었죠. 정조대왕함 김건희 여사도 모습을 보였는데 윤 대통령이 권성동 직무대행을 이제 만난 자리에서 당정이 하나가 돼서 동요하지 말고 잘해 나가자. 이건 이제 격려한 거고 같이 전용기를 타고 가면서 이틀 고생했네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좀 한번 추정해 보면 문자 때문에 문자 유출 때문에 뭐 한 이틀 며칠 고생했네 이런 이제 표현인데 요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뭐 별거 아니야. 뭐 그냥 우리끼리 주고받은 거 사고로 실수로 해프닝이야. 해프닝으로 나간 건데 그런 거 가지고 기죽지 말고 앞으로도 잘합시다. 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용기를 준 것이다라는 이제 언론과 정치권의 구구한 해석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사태를 보는 국민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내부 총질이라는 충격적인 단어 이것을 대통령도 쓰는구나. 누구를 향해서? 이준석 당대표를 향해서. 그리고 다 아는 것처럼 이준석 당대표의 징계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고 그리고 경찰 수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섣부른감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국민적 비판 여론도 있는데 이 와중에 대통령이 물론 사적으로 보낸 거라고 주장하지만 앞서 이제 최진봉 교수님 말씀처럼
그 내용은 대단히 공적인 내용이고요. 네. 사실상 대통령이 당무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개입하고 있음이 드러난 전형적인 단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워터게이트 사건이 거짓말 때문에 뒤집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 대통령이 늘 기자들이 물었어요. 출근길마다 그 이준석 대표 징계 문제가 걸렸을 때 뭐라 그랬냐면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었잖아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당무에 개입한 게 확인이 됐어요. 저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주 시간이 많았습니다. 네. 저는 사과할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최소한 제기된 이슈에 대해서 잘못했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매듭을 짓고 그 다음 단계로 다음 주에 휴가 가신다고 하니까 가뿐하게 정리하고 휴가 다녀오고 휴가에서 새로운 정국 구상하셔서 인사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좀 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곧 100일 다가오니까 장기 비전에 대한 국민적 메시지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나온 거 보면 그 농담을 섞어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며칠 혼났겠네 뭐 이렇게. 저는 이 상황 인식이라면 매우 심각하다. 특히 여기에서 하나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으니 박순애 장관 음주운전 논란 있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임명할 때. 야당하고 언론한테 혼나지 않았냐. 이때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이 음주운전 논란이 딴 분도 아니고 교육부 총리이기 때문에 저런 분이 적합한 거야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야당 탓, 언론 탓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 문제가 고스란히 되풀이 반복되고 있다면 대통령의 상황 인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표현 이런 생각이 좀 자체보다도 듭니다. 상황 인식이 문제다. 이렇게 진단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했다 했는데 그러면은 사실 윤심은 여전히 권성동 직대에게 이렇게 힘을 실어준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지만 사실 대통령실은 아주 부글부글한 상황이었다. 과연 그런가? 그러면 최 교수님, 대통령의 실제 속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계속 힘을 실어주긴 좀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장제원 의원하고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갈등에 뭐 수면으로 드러났다가 약간 가라앉았잖아요. 그게 저는 존재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거기에 함께 돼 있고. 왜냐하면 이게 당권을 누가 지느냐 문제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초기에는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대통령도 임시연대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길 바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빠르게 이걸 사고로 규정하고 본인이 대응체제를 쭉 진행해 가버렸거든요. 6개월은 확보한 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손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 상황에서 또 그러면 문제를 자꾸 제기하면 갈등 요소가 부각되니까 참고 있는 거죠. 조기전대론이 좀 가라앉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시 부각할 가능성이 있다.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그 대통령 입장에서도 당내 불만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이런 계속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번에 뭐 7급으로 넣으려고 그랬더니 뭐 9급으로 넣어서 뭐 아쉽다는 등 10만 원 더 받는다. 최저임금보다 이런 얘기가 좀 얼마나 또 비난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민주당과 합의해 놓은 거 그거 다 뒤집어 가지고 그때도 논란이 많았고요. 이런 요소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힘을 실기는 어려울 거다. 다만 그렇다고 그 전용기 안에서 사람들 다 있는데 얼굴 붉히고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 차원의 격려로 봐야지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힘이 계속 실리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조금 취재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어젯밤에 이 뉴스가 나온 다음에 정말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렇다면 상황인식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국민의힘 내부를 좀 취재를 해봤는데 그 비행기 안에 두 분만 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참모들. 김기현 뭐 참모들, 김기현 뭐 박성민 뭐 박형수 의원 등이 있었는데 여러 버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 별거 아니야라고 했다라는 내용은 권성동 측 에서 나오는 얘기고 해석이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쪽 사이드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니다. 대통령 그거 아니다. 굉장히 화가 나 있고 이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무슨 입장인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체제로 6개월 갈 수 있겠는가?
새로운 비대위 체제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했다. 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에 배현진 최고위원이 네네, 사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배현진 최고 말고 2명이 더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최고위에서. 밤사이에 정치권은 정말 정치는 생물입니다. 네. 밤사이에 막 논의를 하다가 그중 한 분이 입장을 바꿔서 주말까지 좀 생각을 해보겠다. 네네네. 나에게 시간을 좀 달라 해서 아마도 다음 주 초에 국민의힘 의총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네. 이제 원내 행정실에서는 아직 있다, 결정된 없다, 거 뭐, 없다 예.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사태가 이렇게 부글부글인데 의총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확인해 보면 그 반대에 있는 입장에서는 네. 이게 좀 새로운 지도체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그런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부에 극과 극 당권을 해석이. 둘러싼 네. 각계각전의 어떤 그 해석 싸움이 막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진짜 같습니다. 윤심은 무엇인가? 자, 예. 드라마를 쓴다면 이틀 고생했네. 계속 쉬세요. 뭐 이런 분위기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잖아요. 최영일 평론가의 말이었습니다. 역시 와. 최영일 평론가의 말. 내피셜 네, 피셜. 드라마 각본으로 이제 네. 쓴다면 대본을 이어가 보는 진짜 거죠. 압권인데요. 계속 쉬세요. 이렇게 압권인데요. 자, 그런데 이제 그간 이 두 분이 말이죠. 40년직이다 중마고우다. 네. 윤 대통령이 이제 어릴 때 강릉 외갓집에 가면 옆집 소년. 네. 둘 다 총명한 소년이었고 네, 네. 나중에 검사가 돼서 만나고. 그런데 이게 문자 어투를 보면요. 굉장히 충성심이 담겨 있는 그렇죠. 굉장히 이렇게 윗사람을 모시는 듯한 어투예요. 실제 두 분의 관계, 윤 대통령과 권성동 직무대행의 관계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어투가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상태는. 네, 상태가. 그러니까 권력을 잡으면요 함부로 못해요. 아무리 친구여도. 제가 최영일 평론가하고 동갑이고 뭐 이러잖아요. 네네네. 최영일 평론가 대통령 돼봐. 내가 최영일 네네. 평론가한테 최평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아이 5급으로 꽂아줘? 막 이러실 거잖아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제가 안 나가는 거예요. 저는 네. 안 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어려워요 사실은. 아무리 친했어도 말이나 말투나 이런 게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옛날에 친구였으니까 그랬을 거다. 그렇게 저는 보지 않고요. 그리고 각자의 이제 길을 살면서 뭐 검사로서 살고 이쪽은 정치인으로 살았잖아요. 그 관계, 그 중간에도 막 관계가 뭐 가까웠고 이렇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친구였고 아는 분이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좀 막연한 사이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정치적 관계에서는 뭐 대통령과 원내대표의 관계니까 깍듯하게 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깍듯하게 대할 수밖에 없다. 뭐 이제 취재해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열심히 공부하셨나 봐요. 그래서 일찍 됐어요. 사시가 85년에 1985년에 사시 27회로 됐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좀 천천히 대기만성 하셨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사시 33회, 6년 그다음에 차이네요. 연수원 23기, 이제 94년에 이제 이렇게 됐는데 6년 선배인 거죠. 기수로 그렇죠. 따지면 나이는 같지만 기수는 6년 선배인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반년 먼저 들어와도 선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 일화를 들었는데 이제 어느 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강릉 외가 뭐 누구고 아무개다. 근데 이제 권성동 대표는 기억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권 검사와 윤 검사네요. 그렇죠. 그 시절 권 검사와 윤 검사 시절에 막 그랬던 건데 이제. 나이가 같고 그러니까 친구하자. 강릉 뭐 우리 외가고 뭐 이렇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권성동 의원이 6년이나 먼저 됐잖아요. 그래서 무슨 친구야.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후로 이제 한 분은 정치로 한 분은 이제 검찰 안에서 쭉쭉쭉쭉 자라오다가 이제 이번에 다시 40년 징계로 만난 거잖아요. 대통령과 집권당의 그렇죠. 대표로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관계 정립이 되면서 대단히 공손해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평소에 잘하시도록 하고요. 자, 두 분에게 한 가지만 좀 예언을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 앞으로 향방인데 이준석 대표도 지금 자맹하면서 뭔가 으쌰으쌰하고 있고. 자,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서 조기 전대가 열릴 것이냐. 6개월 이제 권성동 체제가 순항을 하고 그 이후에 뭔가 일이 벌어질 것이냐.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배현진 최고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잖아요. 네. 그게 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장윤성 기자도 이게 좀 두 명이 더 같이 하려다가 일단 한 명이 좀 관망하겠다고 기둥이 했는데. 막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야 이준석 대표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야. 이준석 대표는 지금 그 대표직을 그만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개월 후면 돌아와야 돼. 그럼 비대위 체제로 가더라도 대표가 지금 있는 상태는 비대위 체제로 가기가 어려워요. 네. 그럼 최고위원회 자체를 무산시켜 버리는 거죠. 아예. 네. 그러면 대표의 권한도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비대위 체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배현진 최고가 왜 갑자기 그만뒀겠어요. 조기전대로 가기 위한. 그럼요. 비대위 체제로 일단 가면서 조기전대 준비하고 조기전대로 가기 위해서 지금의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안철수 의원 얘기도 좀 바뀌어서 그러니까요. 조기전대는 아직 아니다 뭐 그랬다가 이 조기전대로 얘기로 약간 넘어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장 기자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취재를 해보니까 우선 배현진 최고가 개인 생각으로 그만뒀겠냐? 아니다. 장제원, 네,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하고 상의하지 않았겠냐라는 얘기가 예, 당연히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수순을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내부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번이 벌써 삼진아웃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입만 열면 사고 친다. 이 리더십으로 계속 6개월 갈 수 없다. 너무 불안하다. 투아웃으로 치는 겁니까? 3아웃 이미 지난 거죠. 이미 3번 지났습니까? 이미 3번 지났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새로운 비대위 체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 핵심에 윤핵관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윤핵관. 그래서 근데 그러려면 이준석 대표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는 이 산을 넘을 수 없어서 아마도 이준석과 윤핵관의 일전이 조만간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비대위를 통해서 조기전당대회 안 할 수 없다라는 얘기들이 주류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초선 의원들이 지금 그 입장을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명을 받아서 20명이 넘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의견을 의총이 열리면 입장을 밝히겠죠. 그러면 네, 초선 의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부 개혁에 대한 이 권성동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재신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재신임 찬반 투표를 해서 찬성이 나오면 가는 거지만 반대가 과반이 넘으면은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권성동 대표 체제가 끝나면 새로운 대표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전에 비대위를 또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대표 체제가 기냐 비대위 체제가 더 기냐. 비대위 체제가 더 길어서 비대위 정당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고민이 비대위원장은 누구 모셔오나.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갔냐 진도가 국민의힘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휴, 이번에도 또 외부 인사. 아니, 그래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요즘에 언론에 등장한 건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또 오시지는 않겠죠? 네. 또 일각에서는 그래요. 아유, 이제 외부 인사 안 된다. 내부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부에서 해도 문제, 외부에서 와도 문제. 자,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여권 얘기를 해서 균형 있게 좀 야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도 어제 큰 이제 고비를 하나 넘었는데 자, 이 1차 컷오프 결과가 어제 나온 거예요.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어갑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통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고 또 다음 대선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전국 정당화를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일화대에서 시, 중, 일, 관 열려 있었고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광운식 의원과 함께 커다란 스크럼 짜서 이번 전당대회 대이변회장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셨습니다. 고생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의 거취와 저의 단일화 문제를 저 혼자 통화로 끝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8명의 후보가 3명으로 이제 압축됐고요. 좁혀졌고 이제 본선 국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3인 3색인데 의견도 다 다르고 이재명 후보는 워낙 유력하기 때문에 상수였다. 그럼 두 변수가 누가 되느냐? 앞으로 그 두 명의 조합이 또 어떻게 단일화하느냐 못하느냐. 근데 요 3명 최 교수님 예상하셨어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사실은 강훈식, 강병원 두 분 중에 누가 될까 이게 조금 그랬었어요. 강병원 의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강훈식 의원이 좀 의외이긴 해요. 근데 아무튼 두 분이 경쟁할 거는 생각을 했지만 두 분 중에 누가 될지는 사실은 좀 예측을 못했죠. 그 점이 좀 특이한 점이라고. 양강 중에 강병원 의원이 올라갈 것이다 유력했는데 강훈식 이제 의원이 올라갔고. 또 양-박 중에도 박주민 의원이 올라간다. 박용진 의원이 여론조사가 강하다 이런 얘기했는데 장 기자님 예상하셨어요? 저는 사실 박주민 의원이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박주민 의원이
떨어지고 막판에 이제 서른 다크호스론이 이제 또 막 돌았었어요. 그 중앙위 저기 뭐 호남 쪽에서 동교동 쪽에서 민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건 아니었던 걸로 그리고 사실상 전대 룰을 바꿨잖아요. 이제 그 영향이 상당히 있었다. 여론조사 30% 반영한 것이 상당히 큰 영향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훈식 의원이 오늘 재밌는 얘기 하던데 이제 어대명이 아니다. 이대식이다. 이대식이다. 네, 이제 대세는 강훈식이다. 막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럴지 돌풍 일으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서 그 사이 또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경찰은 또 수사 결과 발표한다. 주로 이제 이재명 의원 쪽이죠.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자, 그런데 이제 이 어대명 분위기 속에서 친명, 뭐 비이재명계 혹은 반명계 철묘하게 균형이 최고위원은 4대 4예요. 이 균형은 참 황금률인데 어떻게 작용할까요? 아니 뭐 저는 이제 여기서 5명이 뽑히는 거잖아요. 3명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이제 이게 쭉 이름 올라온 분들을 보면서 느낀 점은 저는 비명계에서 한두 명 정도가 올라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는데 5명 중에 4명 중에 비명계 4명 중에 1명 내지는 많으면 2명 실제로 이제 최고위에 들어가는 사람이 한 명 또는 2명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 나머지 분들은 이거 물론 이제 그 최고위원은 사실은 그 여론조사는 들어가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게 약간 이제 그 작용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 당대표 선거와 일정 부분 좀 연계될 수 있는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힘을 실어줘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작동을 하면 그 정도의 경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자, 장 기자님 그러면은 이제 당 대표가 선출되면 지명직 최고위원이 2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명은 선출이 되고 2명은 지명이 되고 여기에 이제 또 당 대표 포함해서 9명의 이제 최고위가 그렇습니다. 지도부 체제가 되는 건데. 친명 체제로 가는 겁니까 대세는?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근데 저는 이제 언론이 계속 뭐 친명이냐 반명이냐 뭐 또 비명연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이랬었는데 그 제일 중요한 건 정당의 노선, 컨텐츠 그다음에 시대정신 뭐 이런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특정 개인을 중심에 놓고 무슨 타벌 싸움을 계속하는 방식으로 정쟁만 하는 게 옳으냐. 특히 이제 우리 정부도 그렇죠. 여당도 그렇죠. 야당까지 그렇게 되면 저는 국민들의 정치 혐오가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도 보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똑같이 36%인데 무당파가 23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무당파의 흐름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보니까 한 5주차 전부터 20대, 30대, 40대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무당층이 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다 꼴보기 싫다. 정말 너무 싫다. 이런 국민적 정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집권이 가능한 대한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컨텐츠의 파워를 늘려야 된다. 그리고 내용이 있어야지 국민들이 귀를 기울이는 것 같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경제 위기가 심각하고 안보 위기가 심각한데 끊임없이 내부에서 누가 당대표 할래, 그래서 누구 편 몇 명 할래,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싸운다면 국민들이 다 떠난다. 그래서 저는 좀 대단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이 위험한 정치 시대에 표대가 좀 제대로 되려면 민주당이 좀 깃발과 그다음에 깃발에 맞는 노선을 좀 분명하게 설립하기를 좀 기대합니다. 제1야당의 시대 정신을 기대한다. 이렇게 정치 혐오가 확산되게 하면 안 된다. 장 기자님께서 잠깐 뭐 정당 지지율 여야 언급해 주셨는데 동률이고 아까 일부에서 저희가 갤럽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렸으니까요. 저 중앙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국갤럽이 26일에서 2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한 내용입니다. 자, 이게 끝으로 시간이 다 갔어요. 아이고, 오늘 원포인트 레슨 또 어떡합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이 오늘의 인물 꼽아주셨는데 한 달 만에 김건희 여사가 공개 행보를 시작했다. 울산의 이제 진수식에서 진수줄을 금도끼로 딱딱딱딱 4번 만에 잘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뭐 특별히 본 거 없고요. 뭐 거기 그 공식 행사니까. 보세요. 기사가 얼마나 많이 났는데.
그러니까 너무 기사를 많이 쓰셨더라고. 근데 공식 행사니까 뭐 대통령 분이 가는 거 그리고 진수식하는 여성들이 대부분 이제 그걸 다 잘라요. 네, 전통이라 그 전에 대통령 부인들께서 다 하셨고 특별한 것은 아니다. 네,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너무 오랜만에 나오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언론들이 주목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다른 이제 사진도 함께 공개가 됐어요. 비커 사진이라고 그래서 20년 전 사진, 20년 전 사진도 공개가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들어요. 다시 활동을 시작하신 게 아닌가. 근데 우려는 있습니다. 어쨌든 잘 하시길 이 바라겠습니다. 와중에 팬카페 회장 여기 뭐 인터뷰도 오고 그랬던 이제 강신업 변호사 사퇴했어요. 네. 그럼 좀 이제 이 팬카페 논란이 많이 줄어들까요? 글쎄 저는 팬카페 논란은 줄어들 수 있지만 강신업 변호사의 발언은 좀 더 커질 수 있다. 왜냐하면 네네. 그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의 수임을 그 했더라고요. 변호인을 맡게 되면서 또 뭐 상세한 내용이 어제 오늘 또 보도가 되게 이준석 대표의 반대쪽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20년 전 공개된 사진 관련해서 제가 네. 어제 밤에 KBS 최영일의 시사본부를 위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아니 별건 아닌데요. 네. 그 토키로 사토 교수, 그 네. 도쿄 예술대 교수가 공개한 사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그쵸. 예술 분야 교수와 그렇죠.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예, 근데 그 교수가 이제 사진 전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교수가 이제, 과거에 그 한국에서 뭐랄까, 하나의 전시회를 했어요. 부산에서 뭐 이제 카메라를, 큰 카메라를 위해 설치해가지고 네네. 그걸 촬영하면서 이제 서울시립미술관까지 오는 그런 프로젝트를 네네네. 했었는데, 이때 이제, 한국 측 하나의 실무 파트너 중에 한 명이 김건희 여사였던 거죠. 네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실제로 어땠는지, 당시에 그 사토 교수가 느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인상, 뭐 네네네. 이런 게 어땠는지 좀, 물었었는데, 예,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2002년에 이제 작업을 같이 했었고요. 그때 이제 한일 월드컵 막 시즌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했었는데, 뭐 큰 인상은 없었다. 그냥 다 젊은 20대였는데, 네네네. 참 예뻤다.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자기는 이제 좀 놀라운 거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뭐 그립고 뭐 이래서 그랬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반향이 큰 것에 대해서 대단히 놀라고 있는 중이다. 네네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보통 한국에 이제 활동하는 아티스트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데 제가 이제 그분이 아침에 또 새로운 동영상을 또 하나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이제 차림이 좀 독특하시더라고요. 이제 지금 뭐 사토 교수 페이스북 들어가면 보실 수 있을 텐데, 이제 여염치 않은 그런 이제 복장으로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사진을 공개한 박유화 교수가 또 이제 논란의 한 복판에 계신 분이기도 하고, 뭐 자꾸 줄리하고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는데,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하는 분이었으니까 당연히 일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건 몰라도 기획전시 분야에서는 미술가와도 교류가 그렇습니다. 있었고. 대단히 뭐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본인의 허위 경력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클리어하지 않은 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매듭을 짓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와 전혀 상관없이 제기된 의혹, 제기된 경찰 수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결론을 내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국민적인 질문이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20년 전 심층 취재까지 하는 것으로 시간이 좀 넘어갔지만 시사 랭킹쇼 금요 톱10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님, 장윤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door. And then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도 준비되어 있고요. 편의점 상품권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분들에게 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스포츠 소식. 이야, 이게 대단하네요. 첫 뉴스가. 많은 청취자분들이 놀라실 것 같은데 곧 품절남이 될 예정인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와 함께 정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얼굴 왜 이렇게 많이 타셨어요? 저 휴가도 뭐 갔다 오고 해가지고. 휴가 어디로? 저희 해외로 잠깐 갔다 왔는데 뭐 우리나라가 더 덥더라고요. 어디 가도. 시원한 해외로 성공하셨네. 네, 다행히 좀 피해 갔다 왔습니다. 근데 곧 품절남이 될 예정이다. 스포츠계에서 보면은 뭐 이 김연아 씨의 결혼 발표와 그러니까요. 동급의 뉴스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무슨 말씀을? 전혀 아니죠? 네. 제가 한번 이제 키워본 거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언제입니까? 대략? 이제 10월 정도라서 공교롭게도 또 김연아 씨와 비슷한 계절도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경쟁 의식이 있는 거예요? 압도적인 패배죠. 알겠습니다. 자, 동아시안컵이라고 불리는 동아시아 축구연맹 E1 챔피언십. 자, 우리 축구 대표팀이 홍콩을 3대0으로 이겼다. 네. 근데 이거 기뻐할 일이 아닌 게 맞습니다. 뭐 홍콩을 이기는 건 너무 당연지사였는데 네네. 한산 용의 출연이 개봉하는 날이에요. 이 영화를 보고 왔더니 숙적 일본에게 3대0으로 패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이 한일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예견된 패배였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예견됐다? 네,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연령맨 대표팀 포함해서 2021년 3월에 A 대표팀 우리나라 대표팀이 3대0으로 졌고요. 네. 올해 6월에 23세 이하 대표팀 3대0으로 졌고 똑같은 6월에 17세 이하 대표팀도 3대0으로 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동아시안컵도 또 3대0으로 졌다는 거는 네 번이 반복된 똑같은 스코어라는 이게 현재의 실력 차라는 거죠. 실력 차다. 네, 그리고 이런 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약간 빌드업 위주 축구를 구사해왔으나 항상 결과에서 한국 축구에 항상 뒤져왔기 때문에 이제 실리적인 축구를 이제 연습을 해왔던 건데 오히려 최근에 한국 축구가 과거 일본이 실패해왔던 패턴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빌드업에만 너무 이제 현착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예전부터 경고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이어가면은 인프라적으로 뒤처진다. 근데 이제 이것들을 좀 더 시스템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현장에서는 이미 좀 예견된 결과였다.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이건 중요한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일본은 빌드업에서 실리 축구로 전환을 했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일본이 실패한 쪽으로 돌아가면서 실력 차이는 예견됐었던 것이다.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이기려면 이 부분에 아주 전략적인 큰 전환이 없으면 맞습니다. 늘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 해외파 없이 또 경기를 치러서 그래서 좀 전력이 약해진 거 아니야 그랬는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해외파 없이 일본, 우리나라 모두 다 국내파로 치른 거예요. 자, 이번 결과까지 합하면 말씀하신 대로 최근 4번의 한일전에서 우리가 0대3 자, 모두 패배한 상황. 자, 객관적으로 일본 축구는 우리나라를 넘어섰다. 이건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조금 더 절실하게 일본을 따라잡으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속상하지만 왜냐하면 인정하자. 사실 벤투호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손흥민이나 황희찬, 김민재 이런 해외파 혹은 A급 선수들이 빠졌을 경우에 대한 플랜 B가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항상 많았거든요. 결국 이게 그나마 월드컵 전에 모의고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갔으면 저는 월드컵에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이나 우루과이 상대로 선제골을 넣어도 지키지 못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앞으로 좀 필요해 보입니다. 바로 그 대목이에요. 지금 이게 동아시안컵 우리가 그렇게 막 목숨 걸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거 모의고사다 말씀하셨고 지금 이제 다가오는 연말에 카타르 월드컵 바로 본선 진출 문제인데 자, 벤투는 어떤 점들을 보완해야 될까요? 경기 중에는 사실 변수들이 다양하게 발생해요. 부상 선수도 생기기도 하고 상대의 그 현재 스코어에 맞춰 전술을 바꿔야 할 때도 있고. 근데 벤투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잘하고 있는 전술은 있지만 플랜 B, 플랜 C의 전술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남은 경기 결과에서는 그냥 이기고 있는 게 아니라 강팀을 상대로 이기고 있을 때 약팀을 상대로 이기고 있을 때 지는 것도 강팀한테 한 점 차를 지고 있을 때 2점 차를 지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상황 설정을 해서 경기 중에도 거의 몇 분 단위로 유연하게 전술 등을 바꿔가는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분명히 강점, 장점이 있지만 플랜 B와 C 유연하게 전략이 안 먹힐 때는 전환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춰야 한다. 중요한 얘기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이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이 여자 축구 대표팀입니다. 자, 동아시아컵에 나섰죠. 어땠습니까? 1승 1무 1패로 경기를 끝냈는데 1무 1패로 개막을 해서 좀 불안했는데 마지막 대만전에서는 4대0으로 대승을 했고
사실 여자 축구도 내년에 월드컵을 앞두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남자 축구에 손흥민이 있다면 여자 축구에는 지소연 선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소연 선수. 이 지소연 선수의 의존도를 좀 낮추는 공격 다양화가 필요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최유리 선수 또 이민아 선수 이렇게 이제 조금 더 다양화될 수 있는 패턴을 발견했다는 점 자체는 네. 내년 월드컵에 대비한 빌드업 과정에서는 괜찮은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양한 선수들의 기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네. 지소연 선수에게 뭐 의존하면 그 선수를 막아버렸을 때 우리나라가 플랜 B가 없으면 또 큰일 나는 거니까요. 그 원탑 선수가 어깨가 무거우면 자꾸 몸이 또 무거워지더라고. 그런 거 있죠. 마음의 부담을 주면 안 돼요. 마음껏 네네. 뛰게 해줘야지. 네. 자, 이 후반기를 시작한 KBO 리그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삼성의 13연패 탈출. 네. 야, 한화의 원정 17연패 탈출. 여러 소식들이 있는데 자, 롯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 정 PD는 기아 팬이란 말이에요. 네네. 자기는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웃진 않겠습니다. 마스크로 잘 가리고 있기 때문에. 역대 최다 점수 차가 나면서 맞습니다. 롯데 팬들은 엄청나게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트럭 시위까지 하고 있다고 트럭 시위. 하고. 네, 후반기에 전패입니다. 아이고. 지난 두산전까지 해서 전패인데 사실 그 진 상대가 문제였어요. 네. 5위 경쟁 상대인 기아한테 수입을 당했고 네. 6, 7위 경쟁을 해야 하는 두산한테 수입을 당했단 말이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서튼 감독이 최근에 가장 비판받는 게 소위 말하는 플래툰 시스템.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까지도 좌우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좌타자가 나오거나 좌완투수 나오면 좌타자를 빼버리는 네. 이런 운영이 많아지니까 반쪽 선수가 되는 것이다. 아하. 이런 식의 비판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요. 23대 0. 그렇죠. 이게 그 지금 경기도 사상 역대 최다 점수 차죠. 역대 최대 점수 차였죠. 사실 그러면서 메이저리그에서도 23점 이상이 난 경우는 있어도 네. 상대가 영봉패였던 경우는 없었다고는 하더라고요. 영패는 23대 0. 네. 야구 맞나? 야구 만화에 나오는 그렇죠. 그거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죠. 상상 아니야 그랬는데 롯데 팬들이 뭘 요구해요? 감독 교체 요구합니까? 감독 교체 혹은 더 나아가서 네. 이 서튼 감독을 선임했던 성민규 단장 체제가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음에도 프론트까지 물러나라? 주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들도 좀 많거든요. 야, 그럼 롯데의 성민규 단장이나 이 서튼 네. 감독 어떤 입장이에요? 사실 성민규 단장이 처음에 부임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결과보다는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프로세스 과정을 봐달라. 그 길이 맞는지 아닌지를 봐달라. 근데 롯데 팬들은 이제 그 길에 대해서도 본질적인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최근 3, 4년 동안 의문이 안 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가을 야구 언저리는 그냥 하위권이었으니까 어쨌든 리빌딩이라고 하지만 뭐 성과를 보여주면서 희망을 보여주면서 리빌딩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네네네. 이런 의견도 지금 많습니다. 그래요. 자, 매 시즌이 중요하겠지만 롯데에게는 2022년 특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동안 나는 이 우리 팀을 우승시키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맞아요. 역설했던 이대호 선수의 은퇴 시즌이에요. 그렇죠. 은퇴 투어가 시작되기도 했는데 네.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이 사태가? 그런데 이제 사령탑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롯데라는 구단 자체 그 전까지 해왔던 길이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냥 감독을 해임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대안이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시간도 같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와 스포츠본부 함께 하고요. 자, 10월 결혼 발표 공개적으로 했으니까 은퇴하는 거 아니죠? 물론입니다. 더 벌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결혼하면. 예비 신부는 성악하시는 분 아니고요. 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자,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분 3081-6840-4301-0926-6615님입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자, 저는 월요일에 돌아옵니다. 월요일은 8월 1일입니다. 8월이 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12시 2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